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리학자들 대부분이 앞으로 2주간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이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다른 변수가 없으면 더 큰 확산세는 일단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체험료 등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겨울철 추가 접종을 위해서 일단 내년 2월까지 시행되는데 지리산과 설악산 등 8개 국립공원의 체험료가 50% 할인되며 템플스테이, 고궁 등의 이용도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중국의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발생과 봉쇄를 둘러싼 중국의 갈등은 겨울이 되면서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늘고 있는데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무부처는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거 세계 대도시에서 유행했던 노면 전차 트램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평가 속에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트램에 자율주행 기술을 입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데 자율주행 트램 기술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이언스 투데이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앞으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수리학자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유행세가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 7,400명이던 신규 환자 수가 2주 후인 오늘 14일 2만 5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환자 수가 일주일 뒤는 오는 7일 5만 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 8,40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위스키 수입액이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스카치와 버번 등 위스키 수입 금액은 2억 1,804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61.8% 늘었습니다. 위스키 수입은 지난 2007년 2억 7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지난해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집에서 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자리 잡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 소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국공립시설 입장료, 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가 계량 백신 접종자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공립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과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가야산, 한려해상, 내장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8곳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체험료가 50% 할인됩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도 매표소에서 접종 증명서를 내면 3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접종자는 또 템플스테이 이용 시 3만 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12월 한 달간 고궁과 능원 무료 입장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곤경에 빠진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서 남부 광저우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the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학가 벽보를 통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프리차이나, 자유중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서울 홍대 거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백지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엔 1124 모양으로 촛불이 놓였습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우르무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10명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봉쇄를 말고 자유를 먹는다! 봉쇄를 말고 자유를 먹는다! 봉쇄를 해제하라! 해제하라!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상징되는 중국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지 아니라 계속 거짓말했어.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화가 있어요. 이러고 하는 상황 안 돼요. 중국이라는 국가체제 특성상 반정부 시위에 나오기까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모습도 좀 막아야 되고 소리도 이제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 알면은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가족들도 위험해요. 힘들지만 자유가 민주를 지지합니다. 반중국 정부 움직임은 유학생들이 있는 국내 대학가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학 곳곳에 중국 내 자유를 촉구하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와 시진핑 국가주석을 합성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흔적도 없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유학생들의 이런 반발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3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방역으로 인한 인권 유린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후계 승계 과정에 대한 반대의 의미도 있어 보여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시할 것이고. 반정부 시위에 불을 지핀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봉쇄 정책 반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런 추위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외출할 때 발목 골절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성재, 강화준 교수팀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발목 골절 환자 79만 4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겨울철 발목 골절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특히 60대 여성의 발목 골절 발생률은 10만 명당 348명으로 남녀를 통틀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추운 날씨로 근육이 위축된 상태에서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등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재유행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 정도 확진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제 정점을 지나서 재유행 확산세가 멈췄다고 봐도 될까요? 예, 확산세가 멈추고 정체기이지만 뭐 다소 증가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7,079명인데 이전주 목요일에 비해서는 한 2천여 명 줄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일별 경향성은 항상 있지만 좀 더 유의미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평균을 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이번 주에는 53,116명, 이전 주에는 53,056명. 일주일로 해보면 별로 감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감소 추세로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켰느냐는 것이 뭐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1.01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471명이었는데 이전 주에는 432명이었기 때문에 좀 상당수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 수는 49명하고 이전 주에 52명이라 아마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확산세는 멈추고 일단 정점 기간은 지나가면서 정체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긴 꼬리를 내면서 좀 더 길게 갈 것으로 보여요. 그럼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확실한 감소 추세로 보이기는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감소한다고 해도 그 수리과학자들 얘기처럼 뭐 2만 명까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좀 생기지 않을 것은 겨울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12월 중순쯤 유행의 정점에 이르면서 확진자 수가 뭐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뭐 추이를 결정할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방역 당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면은 10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그 하루에 뭐 5, 6만 명 일평균으로는요. 네. 그 정도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변수로서는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BQ1 1.12 형제들하고요. 또 BA 2.75 켄타우루스라는 바이러스 변이주의 하위 변이주인 BN1 이게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7.6%까지 갔거든요. 네. 결국은 BA5는 우세종이긴 하지만 줄어들면서 이런 하위 변이주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고 또 사망자 수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4주 뒤에도 500명 안팎으로 위중증 환자가 이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진단을 내려주시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한 500명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사실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다음에 위중증 사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이미 정체기에서 어느 정도 감소기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최정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500명 전후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내년 2, 3월 정도가 되면은 뭐 상당히 확연한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자의 경우도 지금 5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망자의 숫자보다도 사실은 신규 확진자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감염되었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치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럼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병상 가동률 수치 지금 괜찮은 겁니까? 예, 지금도 30% 정도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한 1,600개 가까운 병상,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330개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20만 명이 될 것이냐 하면은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대기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가능한 한 이번 겨울은 그 최악의 상황이 20만 명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 대비 5배 정도 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이 지금 18세 이상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확대하는 거는 뭐 큰 수용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18세 이상에도
모더나하고 파이자의 BA1 대응 이가 백신이 있고요. 예. 또 BA45 대응 이가 백신인 경우는 파이자 거 있죠. 이건 전부 18세 이상인데요. 사실 그 밑에 연령층 유아 청소년, 영유아 청소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접종률이 상당히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실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상 또 어린아이들의 감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자연 감염이 80% 정도를 넘고 있는데 예방 접종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에서 맞을 수 있는 파이자의 mRNA 백신이 이 우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승인을 받았고 아마 3회 접종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연령대들에서 아마 이 백신을 맞는 수용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이 약해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 또는 중대한 기저질환, 뭐 백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일단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여서 이 mRNA 백신을 그런 위험한 아이들한테서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있어서 이 접종은 굉장히 수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가 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좀 늘진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대부분의 고령층들이 4차 접종까지 지금 맞았거든요. 그래서 4차 접종까지 맞은 상태에서 이제 동절기 접종이라고 그래서 또 5차 접종을 맞는다고 그러면은 1년 안에 너무 많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은 공포심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령층에 있어서도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꼭 맞아야 되실 분들은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동절기 접종을 맞는 것이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좋고요.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종사자라든지 또는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접촉이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 그 유인책을 마련을 했는데 국공립시설 입장료와 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할인해 준다는 것도 한 50% 정도 할인해 주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또 대부분의 시설들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인 경우도 많아서 아까 앵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주차장 같은 것들을 좀 할인해 주면 훨씬 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갖고서는 이것이 인센티브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하셔서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의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의료행위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생사가 오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뭐 가족이고 친구이고 뭐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법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거든요. 의료인의 책임이라던가 강화가 되기는 할 것이고요.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 과속 시 경고음을 울리는 인공지능 CCTV가 설치되는 등 안전장치가 크게 강화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개선 공사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전광판에 속도를 알려주고 경고음을 발생해 감속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CCTV와 속도 표출기를 각 한강공원에 설치합니다. 또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괄호등과 쉼표 등을 강서 마곡나들목, 여의도 물빛광장, 광나루 드론공원, 난지 자전거공원 등 4개소에 시범 설치합니다. 이 밖에 바닥 조명, 속도 표출기 등 복합 기능을 가진 스마트 시스템을 광나루와 여의도 한강공원 2개소에 시범 구축합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월 30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미국 의원 등과의 업무 오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보조금이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미국이 유럽과 통상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메시를 숨죽이고 지켜봤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속도 조절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7%대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 do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 path to a soft or a softish landing. I do believe that. Unemployment goes up, but it's not a hard landing. It's not a severe recession.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브루킹스 연설 직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많은 발언 중에 12월 속도 조절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와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기준금리를 즉각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30일 트위터에서 연준이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즉시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9월에도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 급격한 물가 하락과 소비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무역 수지가 11월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출이 1년 전보다 14%나 감소하며 2달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출은 지난 10월 5.7% 하락에 이어 지난달엔 14% 하락하며 마이너스 보폭을 키웠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파업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11월 수출이 20년 11월에 비해 31.9% 증가한 603억 불을 기록하며 당시 기준으로는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30% 가까이 줄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25% 이상 급감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27% 늘며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11월 수출은 519억 2천만 달러, 수입은 589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액은 70억 1천만 달러, 8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426억 달러로 지난 1996년 206억 달러 적자의 2배가 넘습니다. 산업부는 하지만 1996년과 2022년 이 기간 우리 무역 규모가 5배 정도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적 수출액이 11월에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우리 수출 성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의 여파가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에 그치며 2분기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은 1,232만 원으로 4.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7,339만 원으로 6.5% 증가했습니다. 1분위와 5분위 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은 5.96배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소득이 5.9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분위 배율이 커졌다는 건 분배가 나빠졌다는 뜻으로 지난해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감소한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2% 늘었습니다. 가구 빚의 74.2%는 금융부채였는데 담보대출이 5,38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이른바 갭투자 등의 영향으로 29살 이하 가계부채가 41.2%로 급증했고 50대와 60대 이상도 각각 6.8%와 6% 증가했습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는 64.4%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조사의 기준이 된 지난 3월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부채 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폐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9천 톤을 추가로 비축합니다. 환경부는 2일부터 충북 음성군과 청주시 공공창고에 폐지 9천 톤을 비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6곳 창고에 폐지 19,000톤을 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추가 조처입니다. 폐지 비축은 폐지 가격 하락에 대응한 겁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kg당 149원이었던 폐지 가격은 10월 1kg당 10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폐지 수출 가격도 같은 기간 1kg당 189원에서 109원으로 내렸습니다. 폐지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종이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지 하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지를 이른바 지옥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울시가 이를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방을 사들여서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인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방입니다. 곳곳에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생에서 이런 물난리가 맞나 절망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를 바꾸는 등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며칠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18일 날 입주 예정이면 그래도 한 20일 가까이 되네요. 서울시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이른바 지옥고가 대상입니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증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기존 지하층은 비거주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이 같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6,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세웁니다. 특히 개포동 구령마을 같은 곳에서 환자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옥고를 비롯해서 판자촌, 또 비닐하우스 이런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아주 열악한 주거 형태를 모두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 조사를 경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우리 전통 가면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유산으론 지난 2020년 연등회에 이어 22번째인데요. 신분제 등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Félicitations à la Corée.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탈춤은 북청 사전으론 봉산탈춤, 동네 야류 등 국가 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 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내 BTS 무대 등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 또 보편적 평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아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탈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참 좋구나. 내가 나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놀다 갑시다.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2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 냉면 풍습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회의에서는 탈춤과 함께 북한 평양냉면과 프랑스 바게트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최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관련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평양냉면 풍습. 메밀로 뽑은 국수에 여러 고명을 올리고 감칠맛 나는 국물을 부어 만든 평양의 대표 음식이죠. 평양냉면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자랑하는 음식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냉면 좋아하는 분들 많죠. 슴슴한 맛에 매료된 식객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평양냉면을 파는 가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맛집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양냉면이 문화적 정체성과 연속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조화와 결속에도 기여한다고 봤는데요. 북한은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씨름에 이어 평양냉면까지 4종목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갖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국민빵 바게트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 상징인 만큼 프랑스에서는 1년에 바게트를 60억 개 정도 만든다는 통계가 있지만 최근에는 장인의 손길이 담긴 빵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바게트와 관련한 기쁜 소식을 나눴는데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제빵사들과 미식가들이 수년간 함께 노력해왔다며 바게트는 우리의 일상에서 마법과 같이 완벽한 250g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음식 종목에 대한 심사가 이전보다 관대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통을 잇는 손맛의 노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음식과 제조 방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김장 문화는 지난 2013년 대표 목록에 올랐고요.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와 벨기에 수제 맥주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미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뉴욕 출신의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뒤를 이어서 원내대표가 된 제프리스 의원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사령탑이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30일 하원의 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하킴 제프리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제프리스 의원은 52살로 2012년 연방하원의원에 선출된 후 내리 6차례 당선됐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사령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We look forward to finding opportunities to partner with the other side of the aisle and work with them whenever possible. But we will also push back against extremism. 또 하원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원내 총무에 59살인 캐서린 크라크 의원이, 코카스 의장의 43살인 피트 아길라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전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장보다 30살 적은 제프리스 의원을 비롯해 젊은 지도부를 구성해 세대 교체 또한 이뤄냈습니다. We as a team and as a caucus reflect the diversity and the strength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 is where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around shared values. 지난 20년간 하원에서 민주당을 이끈 펠로시 의장은 새 지도부가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과 생각,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신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2년간 하원의 민주당을 이끕니다.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중간 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준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로 위에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 전차 트램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앞으로 트램이 다시 운영된다면 모든 위험 요소를 스스로 판단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이 될 텐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본부 곽재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전엔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바로 트램인데요. 이 트램이 어떤 교통수단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트램은 한국어로 노면전차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차 노면, 즉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 또는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9세기 중반 수십 년간 대도시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자동차에 밀려 주춤했지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도심 재생의 수단으로 다시 도입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99년 고종 때 도입되어 서울, 부산, 평양 등에 운행하다가 서울에서 1968년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네. 최근에 트램이 지하철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또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검증되면서 앞다투어 신형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세 곳이 정부로부터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고 10여 개 도시 20여 개 노선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배터리 기술을 이용해서 머리 위의 고압가선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하였고 네. 현재 부산 5, 6도 트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인 원리는 자동차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네.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비해서 제동 거리가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먼 곳을 좀 더 먼저 장애물을 인식해야 되는 점이 좀 다르고요. 네. 또 트램의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 승객이 넘어져서 낙상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제 승하차 할 때 우리가 그 출입문에 끼임 사고 같은 것도 네. 스스로 예방해야 되는 점이 다르고요. 또 끝으로 이제 트램은 하루에 여러 차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으로 자율 충전하는 점도 역시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의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개발된 그 기술은 크게 5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트램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하는 기술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지된 이 장애물이 트램하고 충돌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내 승객을 보호하면서도 급제동을 해야 되는 감속도 제어 기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차로에서 신호등하고 정보를 통신을 하면서 이걸 빨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기술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붕에 탑재된 배터리를 무인으로 완전 자율 충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다양한 기술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기술들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능한가요? 예, 트램은 기본적으로 궤도를 따라 주행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고정된 노선을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교통 요소들이 다 고정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 좌표를 전부 데이터 디지털 맵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맵을 바탕으로 이 트램 차량이 이제 서로 실시간으로 비교를 하면서 횡단보도 구간에는 어떻게 감속을 하고 또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통신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통신 기술이 고도화되어야 이제 실현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주행하다가 장애물이 보이면 이 트램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 스스로 주행을 하다가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자동차나 사람이죠. 트램은 스스로 이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흔히 자동차에 쓰이는 전방 충돌 보조 기술 ADAS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인지된 장애물이 트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네. 최소 거리를 계산을 해서 안전하게 정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급제동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내 승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제동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돌 방지 보조 기술을 사용해서 장애물과 충돌을 피한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장애물을 피하게 되는 걸까요? 장애물을 인지하는 이제 센서는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라고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객체를 인식하는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를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라이더 한 대가 이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있고 하단에 2대가 돼서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형태로 라이더가 되어 있고 역시 카메라도 광각 카메라와 협각 카메라가 서로 사각지대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그 자율주행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욜로X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학습 기능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뭐 자동차나 사람, 자전거, 의자, 박스 등 80여 가지의 객체에 대해서 약 11만 8천 개의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에도 들어있는 기술들이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안전한가일 텐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시험선에서 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방에 뭐 자동차라든가 자전거, 사람 모형으로 인지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80m까지는 그 인지 성능이 95% 이상 확인이 되었고요. 최대 110m까지는 장애물 인지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 성능은 일정 시간 내에 이제 데이터 수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트램이 30km 정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 장애물이 정지하는데 약 22m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지하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거를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시 시작될 트램 기대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대두가 될 텐데요. 이렇게 트램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사고율 감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ADAS 기술을 도입 후에 그 사고율이 한 50% 정도 감소되었는데요. 자율주행 트램도 그 사고율 감소가 50% 이상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 절감인데요. 이게 전체 운영비의 4분의 3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 탑승이 없이 완전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열린다면 그 비용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될 새로운 자율주행 트램 시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차량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촉매가 반응하는 속도를 측정해 성능을 평가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국내 로봇 제조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진동 교반기와 피펫 등 실험 장비를 촉매 분석 기계와 연동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접목해 촉매 성능을 분석하는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봇이 월 평균 30명에서 50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며 전문 인력이 단순 반복 실험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의 개입 없이도 최적의 조건에 찾아 스스로 물체를 조립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양한 물체를 잡고 조작할 수 있는 로봇 손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물체 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을 접목해 주어진 환경에서 조립 난이도와 시간, 안정성 등을 고려해 스스로 조립을 하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류가 흐르는 현장에서의 전선 작업 등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사람 대신 작업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질자연원이 보유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원천 기술과 SK에코플랜트가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 시설을 연계해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질자연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폐배터리로부터 고순도의 희소금속을 저비용으로 회수하기 위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ICT 산학협력 우수 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아볼 수 있는 2022 ICT 멘토링 엑스포가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그림자가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게임과 뇌질환 환자들을 위한 손가락 훈련 프로그램 등 ICT 멘토링 공모전에서 우수 성과로 선발된 작품의 시연을 비롯해서 취업 상담과 특강 등이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번에 전시된 우수 성과물들의 특허 출원이나 앱 등록 등 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새 2022년의 달력도 마지막 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한 해를 잘 보낸 걸까 되돌아보게 되죠. 연초 목표를 잘 이뤄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남은 한 달을 뜻깊은 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